4년간 기무사에 감춰져 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사진첩 6건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5.18을 내란으로 규정했던 군사재판 컬러 사진들이 포함돼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정황 사흘 전에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들고 나온 시점이 청와대에서 이병기 전 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표한 당일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갔던 중국 특사 숭파오가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수습해야 할 시점에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서 참사 이틀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포항 주민들의 지진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특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나이가 어릴수록 트라우마가 클 수 있습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술에 취해 또 막말과 폭행을 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술자리에 함께 있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피해자인데 2달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고 쉬쉬한 이유도 함께 취재했습니다. 노인용 복지용구의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건보공단급여 수백억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욕창 예방방석 같은 복지용구의 원가를 4배가량 부풀리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43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제주도의 한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이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 실습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몰입해 빨리 식사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우리 현대사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장면들이 담긴 빛바랜 사진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7년 동안 기무사에 감춰져 있던 5.18 민주화운동 사진첩 6건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가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물로 찍거나 모은 사진들입니다. 당시 5.18을 내란으로 규정했던 군사재판을 촬영한 컬러 사진 52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5.18의 진실을 증언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정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0년 5.18 민주화운동 뒤 광주 상무대에서 열린 군사재판 장면은 기무사 사진첩 제7권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9월 12일 첫 공판부터 다음 달 25일 1심 선고 때까지 재판부와 피고인들 그리고 방청객들의 모습이 컬러 사진 52장에 상세히 담겼습니다. 전남대 복학생으로 주모자로 몰렸던 정동연 전 광주 남구청장과 홍남순 변호사, 정상용 전 국회의원의 당시 모습입니다. 저도 처음 봤네요. 그동안 내놓질 않아서 다 폐기됐다 그래가지고 내놓질 않았습니다. 무장한 헌병들이 피고인들 사이사이에 앉아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아주 공소 분위기였지요. 변호사도 변호를 못했다니까 그냥 잘못했지. 고문으로 조작된 내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를 등지고 최후 진술을 했던 정상용 전 의원은 재판부 가운데 소리 없이 눈물 흘린 이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사람도 그 재판 과정에서 이건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첩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한 이른바 내란 범죄 개요도도 실렸습니다. 재판 시작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동연 씨 등 5명에게 사형, 홍남순, 정상용 씨 등 7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5달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5.18 이듬해인 81년 12월 모두 감형이나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방금 보신 기무사 사진첩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뒤집어 씌우려 했던 신군부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첩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찍은 사진도 있지만
사복을 입고 민간인으로 위장한 군인들이 몰래 찍은 사진들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장훈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기 든 시민과 행진하는 시민을 몰래 따라가며 찍고 창가에 숨어 시민군의 움직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시민군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찍은 사진도 많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쉽게 노출되지 않았을 장면들입니다. 민간인 옷을 입고 위장 투입된 이른바 편의대 군인들이 촬영한 겁니다. 당시 활동했던 편의대원은 첩보 작전하듯 사진 찍은 걸 군에 넘겨주고 필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에 어떤 수건을 두르고 있고 모자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시민군들 사이에서 불순분자 색출이죠. 사진의 시선은 계엄군은 선, 시민군은 폭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곳곳에 폭도라는 설명을 달았고 공짜로 제공해 주유소 기름이 바닥난 걸 기름이 탈취된 걸로 조작했습니다. 5월 20일 밤 계엄군 3명이 사망한 장면이라는 이 사진도 사실은 찰치어 1명이 사망한 걸 왜곡한 겁니다. 폭도들이 준동을 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저건 정말 의도적이네. 반면 계엄군의 유혈 진압, 발포 장면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군이 또는 지난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얼마나 왜곡하고 조작하고 은폐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는 조사가 끝나면 사진 자료를 공개해 5.18 연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도 기무사 사진첩 14권 중 확보된 6건의 사진 688장을 골라 홈페이지를 통해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소식입니다. 2년 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됩니다. 그런데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을 나가던 날 특별활동비 1억 원을 따로 챙겨나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청와대로 가면서 들고 간 돈 1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서실장 후보로 잘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인사로 평가됐습니다.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들과 청와대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은 바로 이날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비서실장 발표 며칠 전 내정 소식을 듣자 돈 준비를 지시했고 퇴임하는 날 직접 돈을 받아갔다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직원 경력비로 썼다고 말했지만 이 전 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된 40억 원 외에 이런 식으로 외부로 빠져나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30억 원에 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에게 건너간 의혹이 제기된 1억 원도 이 가운데 일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을 상대로 30억 원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보냈던 특사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지 이제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아직 김정은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중국이나 북한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를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이건 사실상 북한이 중국의 뺨을 때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인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베이징에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났지만 북한과 중국 어디에서도 숭 부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숭 특사가 김정은을 면담했느냐는 질문에 알려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就中朝关系等共同关心的问题交换意见的情况，我没有进一步的消息可以向你提供。 북한은 오늘 김정은이 평안남도 덕천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몸소 자동차에 오르시어 운전을 하시면서
김정은의 동정을 보통 하루 뒤에 전하는 북한 매체의 보도 행태로 볼 때 숭타오 특사의 방북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김정은은 숭타오를 면담하는 대신 자동차 공장을 시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을 방문한 중국 특사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를 만나지 않은 전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중국 최고 지도자의 특사가 북한에서 홀대를 당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셈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2008년 이후 9년 만에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특사의 방북 일정이 끝나자마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무기 수출과 원조 금지를 포함한 4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중 3중의 초강력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번 지정은 불량 정권으로 낙인을 찍는 상징적인 성격이 큽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의 이유로 핵위협과 함께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사건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 지원을 되풀이해왔다며 살인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This designation will support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isolate the murderous regime. 또 재무부가 내일부터 2주간 최고 수위의 대북 제재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원한다며 중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테러 지원국 지정으로 북한을 불량 국가로 낙인 찍으면서 명분론에 기초한 압박 전략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We still hope for diplomacy. We continue to turn the pressure up on North Korea by getting other countries to join and take actions on their own. 우리 정부는 재지정에 앞서 미국 측과 협의해서 북한이 나은 길을 선택할 경우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1월 칼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고 2008년에야 지정을 풀었습니다. 미국으로선 마지막 한 장까지 비군사적 카드를 다 써보겠다는 것인데 2달 넘게 잠잠하던 북한이 이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지 반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집권 2기 체제를 열고 북한에 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어서 특사를 보냈을 텐데 이걸 만약에 김정은이 만나주지 않았다면 시 주석 입장에서 상당히 좀 체면이 구긴 거잖아요. 지금 중국 내부에 지금 숭타오 관련 보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의 불편한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중국도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지금 생명줄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중국에서 온 특사를 안 만나줄 정도로 이렇게 좀 막 나가도 되는 건가요? 이 김정은이 숭타오를 안 만나는 건 북한으로서도 분명한 부담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만났다라면 이걸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겠죠. 일부에서는 숭타오의 격이 예전 특사들보다 낮아서 북한이 불쾌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요. 그거보다는 이 중국이 이번에 북한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핵포기, 도발 자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메시지를 최룡해나 리수용을 통해서 들은 김정은이 내가 그런 얘기 들을 거면 굳이 그 사람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앞에서는 핵포기란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라는 걸 특사 면담 거부라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근데 조금 전 전해드렸듯이 이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대화 분위기는 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지난 2달간 좀 조용했죠. 네. 이 2달간이 결국 북미 간의 물밑 대화를 탐색하는 기간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중국 특사도 안 만난 걸로 보이고 이게 확인되자마자 미국이 테러 지원국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걸 보면 그동안의 물밑 접촉에 성과가 없었다라는 게 지금 공식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 오늘 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서 최고의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걸로 보면 그동안의 대화 국면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 다시 도발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였습니다. 또 다시 좀 긴장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은 걸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보고서를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게 지난 수요일인데 여진은 끊이지 않고 주민들은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받은 충격은 더 크고 치유하기까지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놀란 아이들이 건물에서 빠져나와 운동장으로 달려나갑니다. 건물이 심하게 파손돼 폐쇄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지진 당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진을 겪은 아이들이 대피소에 차려진 심리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4학년인 A군은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집에서 쿵 보려고 그럴 때도 있고 트럭 갈 때 윗거릴 때도 막 무섭고 한 번씩 계속 새벽에 깨요. 근데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계속 지진이잖아요. 2학년 B양은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게 흔들려가지고 그때 무서워서 토했어요.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애들이 자다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깨기도 하고 많이 답답하죠.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전문가들은 심한 충격을 겪은 어린이들에겐 어느 때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옆에서 이제 부모님이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해주시고 안아주시거나 느끼고 있는 그 정서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좀 읊어주시는. 특히 어린이가 트라우마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안 증세나 복통, 구토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면 즉시 상담센터나 병원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포항에는 긴급할 때 스스로 대피하기조차 힘든 취약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피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궁이는 무너졌고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언제 내려앉을지 모를 위험한 상황이지만 노부부는 집을 떠나질 못합니다.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챙겨줘야 하는 남편을 두고 대피소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영감 이래 아프고 이래기네 내가 비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야 되고 데려다 줘도 못 가요. 그거 꾸꾸리 저거 의여가는 거 그거. 근처에 사는 최순덕 할머니도 홀로 남았습니다. 대피소에 가고 싶어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 오라 해가지. 누가 오라 해야 가고 어디로 가는도 알아야 그걸 가지. 안 걸라. 아파트 단지 안에 놓인 한 칸짜리 컨테이너. 집이 파손됐지만 몸이 불편해 대피소로 가지 못한 노인들이 전기장판 한 장에 의존해 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있으면 이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래 있는 게 낫지 뭐. 마음이 좀 안정되지. 포항에서 홀로 사는 노인은 14,000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대피 매뉴얼은 아예 없습니다. 과거 후 방문해서 그분들을 다 대피를 시킬 지금 그런 수단은 솔직히 없고요. 언제 또 지진이 날지 모르는 지금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대피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현상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앙에서 10km 떨어진 주택 밀집 지역에서도 흙탕물이 솟구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진앙에서 직선거리로 10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입니다. 한 단독주택 담장 옆 시멘트 바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지난 15일 이곳 바닥을 뚫고 흙탕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지진 발생 당시 압력으로 집 표면으로 물이 솟구치는 액상화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흙탕물이 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왔어요. 한 20분 정도 무섭죠. 완전히 많이 겁났죠. 바로 옆 이면도로에는 균열을 따라 모래가 새어나왔는데 불과 500m 떨어진 공원에서 발견된 분출구와 같은 모래 입자입니다. 의심됩니다. 공원에서 봤던 그런 모래들이랑 유사한 이제 퇴적물들이 이런 균열을 따라서 좌우 쪽으로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특징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액상화의 흔적이 발견된 지역 주변에는 바닷가에 세워진 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지하수와 흙이 섞이면서 집안이 약해졌을 우려가 큰 만큼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액상화는 물에 뜬 거거든요. 취약한 지역에 맞게끔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연구원과 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액상화 전담 조사팀은 오늘부터 포항 지역 8곳의 지지를 조사해 액상화가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포항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은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대피소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우 기자. 네, 흥해공업고등학교 대피소입니다. 네, 이재민들 많이 힘들어하시죠? 네, 이재민들이 집을 떠난 지 오늘로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조금 전 저녁 식사를 마친 이재민들은 추위를 피해 대피소에 안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3차례나 이어지면서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소독과 정비를 끝낸 흥해 실내체육관에 일부 이재민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기우뚱 아파트로 알려진 대성아파트 주민 75세대가 85개 텐트에 먼저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이곳 흥해공업고등학교 대피소에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텐트 107개가 급히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딴 여진으로 대피소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이재민을 모두 수용하기엔 텐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LH가 임시로 지원하는 임대주택 160가구로의 입주도 내일 아침 시작됩니다. 모레 목요일이 수능시험 날인데요. 포항 지역 수험생들은 여진이 최대 걱정입니다. 정부는 수능시험 당일 현장 감독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관들이 시험 중지, 책상 아래 대피 등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후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진이 심해져 운동장으로 대피하게 되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피해 학생들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밝힐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흥해공업고등학교 대피소에서 SBS 김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긴급하게 수습해야 할 시점에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이 의혹을 수사했고 공식 발표에선 김영재 원장이 세월호 참사 한 달가량 뒤부터 시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참사 이틀 뒤에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박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3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형시술이 2014년 5월부터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하지만 SBS가 입수한 특검 수사보고서엔 훨씬 이전인 4월 18일에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8일은 세월호 참사 이틀 후로 실종자 27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특검이 이렇게 본 근거는 김 원장의 카드 사용 내역과 부인 박채윤 씨 휴대전화에 남은 위치 정보였습니다. 김 원장은 4월 18일 청와대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5,400원을 결제했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함께 청와대로 이동했다고 특검은 추정했습니다. 이틀 뒤인 20일엔 부인 박 씨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에 청와대 방문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루 뒤인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의 왼쪽 턱에 리프팅 시술 흔적이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4월 18일에 김 원장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시술했고 20일엔 사후 관리를 위해 김 원장 부부가 함께 방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무려 9일간 외부 공식 일정을 거의 잡지 않았습니다. 성형 시술 그리고 시술 후 경과를 살펴보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최소화해놓은 정황이 특검 수사 보고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어서 최우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형 시술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보톡스 등 주사 시술만 그것도 2014년 5월 이후에나 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생각이 달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단 4건뿐이었는데 그나마 2개는 세월호 참사로 뒤늦게 부랴부랴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잡았던 2개의 일정도 모두 오전 중에 마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연유에선지 이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시간 대부분을 비워놓은 건데 특검은 성형시술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일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수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당일과 다음 날엔 대통령 전속 미용사 자매에게 오지 말 것을 사전에 알렸는데 4월 16일에도 참사 소식을 알기 전까진 역시 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참사 당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서 성형시술 관련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또 술에 취해서 막말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내 최대 법률 회사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겁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9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법률회사 김앤장의 신입 변호사들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는 이들 중 한 명의 초대로 뒤늦게 합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술에 취해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냐, 허리를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나를 주주님이라 불러라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김 씨를 부축하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변호사 A씨와 B씨는 경찰에 고소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할 필요가 있어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변호사들과 술집 종업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출근을 하셔서 그분한테 지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김동선 씨는 오늘 취기가 심해 불미스러운 일을 거의 기억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도 자식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짤막한 입장글을 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서울 종로 한복판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소속 변호사 10여 명은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신고는커녕 쉬쉬하면서 지난 2달을 보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조차 주요 의뢰인인 재벌 앞에서는 의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김동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사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대기업 의뢰인의 갑질이란 겁니다. 전형적인 갑의 횡포 사건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회원이 그 갑의 횡포의 피해자인 점을 묵과할 수 없어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를 위협했다, 대형 고객의 지위를 남용했단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비판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변호사들은 2달이 다 되도록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소속 회사인 김앤장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국내 최대 법률 회사조차 재벌 고객사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일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형 사건 하나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가 오가는 현실을 무시할 순 없다는 겁니다. 김앤장은 지난 2007년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등 김 회장과 연관된 크고 작은 사건들의 변호도 맡았습니다. 김동선 씨는 앞서 지난 3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데다 지난 2010년 호텔 종업원 폭행까지 포함하면 3번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또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김 씨는 처벌을 면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일산대교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13명이 다쳤습니다. 도로 위에 습기가 살짝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 아이스 현상 때문인데 기온이 크게 떨어진 요즘 아침 저녁에 운전할 때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오, 바닥 미끄러워. 사고 났어. 찌그러진 승용차들이 멈춰서 있고 곳곳에 얽혀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대교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등 13명이 다쳤고 일산 방향 3개 차로 중 2개가 1시간 동안 통제돼 출근길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제 노면이 좀 얼어 있으니까 앞차가 미끄러지면서 뒷차들이 이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걸로 파악된 겁니다. 앞서 새벽 6시 40분 제2자유로에서도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두 건의 사고 모두 아스팔트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날 내렸던 눈하고 그리고 그 다리라는 특성상 습기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밤에 이제 얼어서 블랙아이스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비나 눈이 오지 않아도 생길 수 있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침과 밤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불편해서 장기 요양급여 대상이 된 분들이 목욕의자나 지팡이 같은 걸 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물건값의 85%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가격 검증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일부 제조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서 그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복지용구를 제조하는 한 업체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지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고시가격은 45,000원이지만 검찰이 파악한 원가는 22,000원에 불과합니다. 고시가격 65,000원짜리 미끄럼 방지 매트의 원가는 28,000원. 324,000원인 욕창 예방방석의 원가는 84,00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원가와 판매 희망 가격, 그리고 시장조사를 통해 장기 요양급여 지원 복지연구의 고시가격을 정합니다. 그런데 원가 검증이 허술해 업체들이 원가 자체를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구조 자체가 너무 이게 허술해요. 좀 너무 허술했어. 우리도 그거를 잘 아니까 아니 뭐 이제 금액을 이 정도 주니까 이 정도 금액 넣고. 또 판매상들은 15%의 개인 부담금도 받지 않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판매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 정부가 보전해주는 85%만 받아도 이윤이 남았던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부풀려 제조 수입업체가 과다하게 챙긴 장기 요양급여는 검찰이 확인한 것만 433억 원에 달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장기요양 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 결국은 일반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복지용구 제조 수입업체 18곳을 적발해 21명을 기소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제주도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 안전 설비조차 없던 걸로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을 하다 지난 9일 사고를 당한 용화매수 생산 공장입니다. 지게차 운전과 생산 라인 점검을 하다 사고를 당했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엔 안전 설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가동을 중단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나는 국가에서 하라는 거 다 했어. 국가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 아들까지 잡아가? 특성화고 현장 실습의 문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진 이군은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일에 배치됐습니다. 더욱이 그만둔 직원 업무였습니다. 연장 근무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기 취업의 형태를 띠면서 실제 뭐 사용주의 강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제주자치도 교육청은 이군이 현장 실습을 나간 업체 상황을 전화로만 확인했습니다. 또 이군이 2차례 일하다 다쳤지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당의 성명이 이어지고 SNS엔 추모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촛불 추모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대책으로 밀어붙이던 현장 실습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아이들 얌전하게 밥 먹이려고 요즘 식탁에서 스마트폰 보여주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급하게 밥을 먹으면 비만 정도가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3살 난 아들을 둔 주부 이모 씨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 없는 식사 시간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동영상에 집중하는 동안 엄마가 밥을 떠먹여줘야만 겨우 식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일단은 잘 안 먹고 처음에 이게 몇 숟가락은 겨우 앉아서 먹다가도 계속 이제 그만 먹겠다고 하고 더 오랫동안 좀 더 많은 밥을 먹이려고 아무래도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도 아이들을 얌전히 앉혀놓으려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지만 이런 습관이 아동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5, 6세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율은 7%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식사 속도가 빠른 경우 비만 위험은 4.3배 높아지고 여기에다 TV나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보면 4.9배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TV나 스마트폰에 몰입한 채 빨리 식사하면 활동량이 줄고 포만감도 느끼지 못해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소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비만 예방과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부터 적극적인 예방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모와 보육시설이 함께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강원 양양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과 흥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AI 사태를 벌써 여러 번 겪고도 방역망에는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AI 거점 소독 장소인 충남 서천 금강하구입니다. 어제 전국 축산 관련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됐는데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소독시설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면 완공될 것 같아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오리 농장에서 10km 안에 있는 전북 고창의 한 소독 장소.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 15시간 만에야 소독시설이 세워졌지만 한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차는 들어왔는데 그때는 아직 전기가 연결이 안 돼서. 다른 거점 소독 장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리 농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초소입니다. 이곳에는 주민 6명이 2명씩 조를 짜 8시간씩 3교대로 초소를 지키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발생한 농장 입구인데도 차량용 분무 소독 시설조차 없습니다.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뒤 정밀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병원성으로 확인되고 난 뒤까지도 이동 중지 명령만 내려놓고 소독시설 준비는 늑장이었던 겁니다. 해마다 AI가 발생하고 한 번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하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정부의 방역 대응은 허점 투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지진이 잦은 이웃나라 일본에선 여러 방면으로 대비 매뉴얼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대피 생활이 길어지면 이재민의 마음까지 챙겨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구마모토 지진 당시 12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지정된 대피소 855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주민센터나 학교, 체육관 등으로 평소 지자체가 설치 관리해온 곳입니다. 도쿄도 4,146개 장소에 최대 328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구조법에 따라 기본 운영기간은 7일이지만 1995년 한신 대지진 때는 최대 9개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7개월간 운영됐습니다. 이처럼 대피 생활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은 상세한 대피소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도쿄도 대피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면
1일차에는 물과 음식 등 최소한의 생명선을 확보하고 3일차에는 전체 이재민의 건강을 체크한 뒤 4일차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피소 운영회의를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대피소 운영회의에는 반드시 여성을 참여시키고 대피 생활이 일주일을 넘길 경우 사생활을 보호하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목욕시설을 확보하는 등 이재민들의 심리적 측면까지 챙깁니다. 더 장기화할 경우에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집을 완전히 잃은 주민들을 위해 한 채당 29.7제곱미터를 위해 응급 가설주택을 제공하는데 원할 경우 최장 8년까지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해온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게 1기 내각 구성을 끝냈습니다. 야당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시작 전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5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홍 장관 임명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출범 195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습니다. 새 정부의 조각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좀 시급하고 사정들을 감안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이토록 무시하면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홍종학을 탐하다 더 큰 민심을 잇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협조를 기대하지 말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정부의 개혁 입법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에 쥔 뚜렷한 견제수단이 많지 않다는 게 야당의 고민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반대만 하다가는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공수처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서 야당마다 입장이 달라서 입법 저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국민 우려가 크다면서 공공기관부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점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중도 통합론을 놓고 끝장 토론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호남 중진들의 강한 반발로 결론 없이 애매하게 봉합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정당과의 중도 통합론을 논의하는 국민의당 의원총회. 소속 의원 40명 중 36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생각들 들어보고 이제 공감대 형성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호남 중진 의원들은 줄줄이 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통합이 아니라 개혁 강화가 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했고, 박지원 전 대표는 통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해놓고 말을 바꾸지 말라며 안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안철수계 비례대표와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통합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5시간 넘게 경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은 없었습니다. 우선 정책 연대 등을 통해 바른정당과 신뢰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구축된 신뢰를 기반으로 선거 연대 등 진전된 논의를 녹록지 않은 당의 현실 때문입니다. 안 대표로선 당이 쪼개지면 통합 효과가 반감되고 호남 중진들 역시 민주당과 재결합이 마땅치 않은데 분당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안 대표가 이번에는 한 발 철수한다 해도 중도 통합론의 확고한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노래와 연기 둘 다 잘해야 하는 뮤지컬 공연은 성인 배우에게도 어려운 일일 텐데 3시간 가깝게 무대를 혼자 이끌어가는 어린이 배우들이 있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발레를 배우고 싶은 빌리 역할은 발레와 탭댄스, 현대무용, 아크로바틱까지 잘해야 하고 재밌어요, 아빠! 연기와 노래는 기본입니다. 변성기가 오지 않은 14세 이하의 때묻지 않고 열정 가득한 소년. 빌리로 뽑힌 5명의 훈련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주 6일 하루 6시간씩 춤, 노래, 연기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뛰는 게 많은데 근육이 허벅지가 되게 하고 나면 뜨겁거든요.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춤의 매력에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댄스 안 돼가지고 망했다 했는데도 발이 움직이고 있고 막. 대선배들과의 연기도 즐기게 됐습니다. 한 씬을 끝낼 때마다 뭔가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2년 가까운 긴 기간이 버겁진 않았을까요? 그냥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운명? 진짜 이번 기회 아니면 이렇게 춤을 많이 못 춘다고 생각해서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한 극중 빌리처럼 빌리 역의 5배우도 같은 마음으로 일주일 남은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공연마다 다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를 본 걸 후회하지 않도록. SBS 조지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14년 동안 롯데 간판 스타였던 강민호 선수가 전격적으로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계약 조건은 4년간 80억 원입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강민호는 오늘 새벽 계약금 40억 원과 4년간 연봉 40억 원을 합쳐 모두 80억 원의 삼성 입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장타력을 갖춘 대형 포수로 롯데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생애 2번째로 FA가 된 올해에도 롯데에 남을 것이 확실시됐던 만큼 충격적인 이적입니다. 강민호의 잔류를 확신한 롯데가 최근까지 이렇다 할 제안을 하지 않는 동안 발빠르게 움직인 삼성이 강민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롯데는 삼성의 움직임을 안 지난 주말에야 삼성과 비슷한 액수를 제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찾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 아니었던 거죠. 삼성에서 저를 정말 필요하다는 그 진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최근 투자에 소극적이었다가 2년 연속 9위의 수모를 당한 삼성은 외국인 선수 러프와 연봉 150만 달러에 재계약한 데 이어 강민호 영입에 성공하며 겨울 이적 시장에 큰 손으로 복귀했습니다. 롯데는 또 다른 내부 FA 손아섭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강민호의 이탈로 큰 폭의 전력 약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매서웠던 요 며칠 날씨에 비해 오늘은 추운 감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내일은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올라서 많이 춥게 느껴지진 않겠는데요. 하지만 추위가 주춤한 틈으로 다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저녁까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는 찬바람과 함께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에 눈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수험생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일주일 만에 영상권으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12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겠고요.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은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후로도 크게 춥지 않겠고 금요일에도 곳곳으로는 눈과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을 잘 안다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조차 신고를 못했을 정도니까 재벌가의 힘이 참 세기는 센가 봅니다. 그런 힘과 특권의식 자꾸 키우지 말고 올바른 인성부터 좀 키웠으면 합니다. 오늘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